금융계에서만 볼 수 있지만 평생 모은 저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행정 규정의 무게를 지닌 숫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71억 달러입니다. 출처에 언급된 자료에 따르면 이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SPY의 일일 평균 거래량입니다. 그 수치만 봐도 대규모 조직들이 대량 구매나 판매에 이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0.03%입니다. VOU와 IVV의 관리 수수료는 매우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수십 년 동안 복리이자가 마법처럼 작용하도록 조용히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시장과는 무관한 훨씬 더 냉혹한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연간 2천만 원이에요. 이자, 배당금, 펀드 수익 등 총 금융소득이 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세금 규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다른 소득으로 합산되어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해서가 아니라 투자처를 잘못 선택해서 수익의 거의 절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SP500을 사서 장기 보유하세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워렌 버핏은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꾸준한 저축, 미국 시장의 흐름을 타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안심합니다. SP500은 500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험이 분산되므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완벽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기간이 길수록 투자 전략이 더욱 체계적일수록 그리고 접근 방식이 더욱 정확할수록 더 안전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같은 SP500 지수라도 잘못된 유형의 계좌에 투자하면 자신도 모르게 수익의 시한폭탄을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SPY, VO, IVV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겉보기에는 관료적인 질문처럼 보이는 것, 즉 어디에서 구매하고 어떤 계좌에 돈을 보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SP500 종목을 사야 할까요? 그 다음으로는 더 심오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금, 수수료, 그리고 건강보험과 같은 삶과 관련된 기타 숨겨진 비용을 손해보지 않고 보험을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논쟁의 실용적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미국 ETF인가? 국내 상장 ETF인가? 일반 계좌인가? ISA인가? 은퇴 투자인가? 직접 투자인가?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출처에 이미 나와 있는 정확한 수치에 근거한 것입니다. 먼저 SP500이란 무엇일까요? SP500은 스탠더드 앤 푸어스,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규모, 유동성, 산업 대표성을 기준으로 선정한 상위 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SP500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단순히 500개 종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제 부문에 치우친 지수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을 반영하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나스닥은 기술,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크고 성장 지향적인 지수입니다. 하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많은 전통 산업을 포함하고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장 지수 펀드는 본질적으로 한 번의 주문으로 미국 전체를 사는 방법과 같습니다. 500개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개별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번거롭고 시가총액 배분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 증서를 구매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해당 펀드는 포트폴리오를 패키징하여 개별 주식으로 분류한 후 거래소에서 거래할 예정입니다. 코드 하나만 구매하시면 그 안에는 한 바구니 가득 상품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3개의 대형 증권사인 SPY, VO, IVV는 모두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능 차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자료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20년간의 결과를 제공하며 세 가지 모두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10.4%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만 보일 수 있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하면 결국 한 지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가 운용하고 1993년에 출시된 SPY는 이 지수를 추종하는 가장 오래된 ETF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 최초의 ETF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SPY는 거래량이 가장 많고 유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빠르게 매수 또는 매도해야 할 경우 주문이 체결되지 않고 지연될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운용자산 규모는 6,200억 달러에서 6,300억 달러 사이로 추산됩니다. 일일 평균 거래액은 271억 달러입니다. 관리 수수료 0.0945%, 배당 수익률은 약 1.63%입니다. VOO는 뱅가드에서 운영하며 2010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소식통들은 최근에 강력한 자본 유입으로 인해 규모가 약 6,480억 달러까지 급증했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관리 수수료가 0.03%에 불과하다는 점으로 SPY보다 훨씬 낮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약 1.67%입니다. ETF를 장기 저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소액의 연간 수수료 차이가 오히려 이득이 됩니다. 즉, 손실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IVV는 블랙록이 운영하며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규모 또한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관리 수수료 0.03%, 유동성이 높고 세금 효율성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약 1.67%입니다. IVV는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약간 더 높다고 설명되는데 이는 추세 변화가 아주 미미한 차이이긴 하지만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은 세 펀드가 거의 동일하다면 왜 단위 가격이 다를까입니다. 해당 소식통은 6월 24일 촬영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SPY 594.28달러, VO 547.72달러, IVV 596.66달러. 제시된 이유는 거래량, 유동성, 회전율 및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는 관리 수수료의 차이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산이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SP500을 선택했다면 자산 축적에 가장 적합한 펀드는 무엇일까요? 소식통에 따르면 결론은 VOO가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VOO는 언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 펀드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운용 수수료는 0.03%이며 배당 수익률은 SPY보다 약간 높습니다. SPY는 거래에 적합하며 IVV는 VOO와 유사하지만 거래량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기술적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금이 어떻게 여러분의 손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SPY는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배당금을 자동으로 펀드에 재투자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이는 복리 이자를 방해할 수 있는데 손에 든 돈은 쓰기가 어려워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VOO는 유연성이 뛰어나고 배당금 재투자에 유리하며 복리 효과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세금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됩니다. 사소한 행동 패턴이 수년에 걸쳐 수백 번 반복되면 그것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복리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해당 자료는 다음과 같은 계산을 제시합니다. 매달 100만 원씩 30년간 투자하고 연평균 수익률이 10.4%라면 30년 후 원금은 3억 6천만 원이 되지만 복리 이자를 포함한 총 자산 가치는 22억 2,933만 4천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SP500을 시간 압축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수치 때문입니다. 한 달 안에 누구를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직접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소식통은 많은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몇 가지 현실적인 조건들을 언급했습니다. 배당금에는 15%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판매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환율 변동 위험은 어떤 펀드도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한때 환율이 1달러당 1,400원까지 올랐다가 1,3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현지 통화로 환전할 때 환율이 하락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펀드를 선택했더라도 시스템에는 세금과 회계라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게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결정적 전환점은 시장 위기나 가격 폭락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특정 기준점을 넘어서면서 세금 관련 규칙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기준은 연간 총 금융소득 2천만 원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펀드를 일반 계좌로 매수할 경우 표면적으로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최적화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의 경우 양도소득에 2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5.4%의 세율은 더 안전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시스템이 함정을 파놓습니다. 바로 완전한 재정소득세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이자 및 배당금과 펀드 수익을 포함한 총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급여 또는 사업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될 수 있으며 최대 49.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5.4%는 안일한 상태를 유도하는 미끼일 뿐입니다. 임계값을 초과하면 다른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변곡점은 장기 투자자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SP500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대개 소액의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바로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그들이 한계에 도달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성공할수록 더 큰 세금을 내야 할 위험이 커집니다. 단순히 세금 문제만은 아닙니다. 소식통은 건강보험료 또한 또 다른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급여 생활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매도 시 한 번만 납부하는 반면 보험료는 몇 달에 걸쳐 인상될 수 있는 고정 금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막히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넘으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계좌 선택 하나가 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자유를 위한 투자와 추가 비용을 감수하는 투자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일단 총 금융소득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이야기는 더 이상 가격 차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조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표면적인 것만 보는 습관입니다. ETF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운용 수수료입니다. SPY를 0.0945%로 해야 할지 아니면 VOIVV를 0.03%로 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점 뒤에 각 자릿수를 비교합니다. 이 습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숨겨진 측면들을 간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15.4%에서 49.5%로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차이는 더 이상 가장 큰 변수가 아닙니다. 수수료만 보는 것은 입장권 가격만 보고 잘못된 입구로 들어갔을 때의 벌금을 간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정보 비대칭성의 부족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흔히 인덱스 펀드를 사고 분산 투자를 하고 장기 보유하라는 단순한 조언을 듣습니다. 제품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금 및 회계 시스템은 법률적인 영역으로 매력이 떨어지고 논의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종종 간과됩니다. 한편 버핏이 경고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때때로 잘못된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불리한 세금 구조에 모든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모든 자금을 잘못된 유형의 계좌에 넣으면 전체 투자를 날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단순성과 유연성 모두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누구나 사서 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결혼식, 집, 학비 등으로 삶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최소 3년의 투자 기간이 필요한 ISA와 투자자가 원할 때 언제든 투자하고 인출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사이에는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투자자들이 규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적 목표 달성이 3년을 기다려주지 않는 일상적인 스케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인은 행동에 있습니다. 정보원은 매우 직설적으로 말했다. 돈이 손에 쥐어지면 쉽게 쓰고 싶어진다. 펀드가 현금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재투자 여부는 투자자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재투자하지 않으면 복리 효과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금융이론과 인간 심리학의 차이입니다. 복리 이자는 수학이지만 복리 이자가 작동하는 방식은 습관을 통해서입니다. 가장 암울한 면은 장기적인 자산 축적을 진심으로 믿는 투자자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가장 큰 손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10년 동안 정기적으로 SP500 ETF를 매수하여 수익을 실현했을 때 1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상장 펀드는 아마 15.4% 한도만 적용될 거야. 하지만 소득 기준, 과세, 메커니즘으로 인해 최초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나머지 8천만 원은 합산소득에 포함되어 최악의 경우 세율이 49.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은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익의 거의 절반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역설이 발생합니다. 무모한 투자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적 금액이 상당했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계층은 세무 자문가를 둔 사람들이 아니라 매달 저축을 모아 상당한 이익이 생겼을 때만 매도하는 평범한 근로자들입니다. 그들은 2천만 달러 변곡점을 거의 예상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소식통은 또 다른 악재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언급했습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면 보험료가 매달 수십만 원씩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는 삶을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든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도박이 아닌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이익과 손실을 상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주식에서 1천만 원의 이익을 얻고 다른 주식에서 1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면 총액은 0이지만 1천만 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손실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점이 특히 불리한데 그들은 종종 충동적으로 많은 주식을 매수하고 그들의 포트폴리오는 수익과 손실이 번갈아 나타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연간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으며 연간 250만 원의 기본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매년 정확히 250만 원의 수익을 세금 없이 올린 다음 바로 다음 날 다시 사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반복하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이 500만 원의 수익을 자신의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이 지식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SP500 ETF를 둘러싼 논쟁은 상품 자체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생활 방식에도 뚜렷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쪽 극단에는 거래와 유동성의 세계가 있습니다. 1993년부터 역사를 이어오며 최대 거래량을 자랑하는 SPY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사람들은 30년 동안 버티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래를 신속하게 시작하고 종료하고 대규모 주문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고 SPY가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유동성은 그들이 더 높은 관리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반대편 극단에는 미니멀리즘과 부의 축적이라는 세계가 있다. 수수료 0,
0.03%에 시가총액 480억 달러에 달하는 VOO는 장기 투자 전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기 투자자들은 오늘 가격이 594인지 547인지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시된 예시에서 연평균 10.4%의 수익률이 20년 후 1억 원이 약 7억 2,300만 원으로 변한 과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달 100만 원씩 30년 동안 받으면 22억 2,933만 4천 원이 된다는 계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렸듯이 중도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간편하면서도 세금 혜택이 있고 장기 보유가 가능하며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고 원화와 달러화를 모두 보유하기를 원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제거 과정을 통해, 즉 오답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큰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일반 계좌를 이용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절대 매수하지 마십시오. 소득세가 전액 부과될 위험이 있으며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손익 상계도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퇴직 저축을 위한 제도적 경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퇴직 계좌와 IRP 개인 퇴직 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장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세금 유예입니다. 한 펀드를 팔고 다른 펀드를 사거나 배당금을 받더라도 5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연금 수령 시 세금률이 낮습니다.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에 불과합니다. 셋째,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부한 세금의 최대 16.5%, 즉 약 148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에서는 이를 매우 직설적으로 설명합니다. 미래를 위해 돈을 묶어두는데 동의하는 한 처음부터 보장된 이자율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55세 이전에 중기자금 조달 단계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 단계에서는 ISA 개인 저축계좌가 직접 투자와 경쟁하게 됩니다. ISA는 일반 카드의 경우 200만 원, 예산 카드의 경우 40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9.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직접 투자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 면세 한도가 있으며 그 외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매도하지 않을 경우 세금 납부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습니다. ISA는 최소 3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정산 주기로 인해 이자 복리 계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은 절대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한쪽은 분명한 세금 감면 혜택을, 다른 쪽은 시간의 자유와 계좌에 실제 돈을 넣어둘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주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SP500에 3년간 투자하면 총 3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직접 투자의 경우 꾸준히 투자를 최적화한다면 매년 정확히 25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총 750만 원의 비과세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이익 2,250만 원에는 22%의 세금이 부과되어 49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505만 원입니다. ISA의 경우 3년 만기 후 최종 정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200만 원은 비과세이며 나머지 2,800만 원은 9.9%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277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최종 수령액은 2,722만 2천 원입니다. 불과 3년 만에 약 217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식통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 돈이면 새 노트북을 공짜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간 250만 원의 직접 투자 면세 혜택을 활용하더라도 수익이 충분히 클 경우 22%의 세율은
ISA의 9.9% 세율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클수록 22%와 9.9%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미래는 단순히 수학 문제만은 아닙니다. 미래는 정책에 달려 있기도 하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ISA 개인저축계좌 장려책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에는 일반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으로, 예산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400만 원으로, 납입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ISA와 직접 투자 간의 혜택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인센티브가 강해지면 행동도 변할 것이다. 3년 동안 돈을 묶어둘 수 있는 사람들은 ISA에 더욱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55세까지 돈을 묶어둘 수 있는 사람들은 은퇴 계좌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상당한 자본을 보유했거나 유연성이 필요하거나 자산을 달러로 보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직접 투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시장은 여러 트랙으로 나뉘며 각 트랙은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덱스 투자가 2천만 원 투자 한도, 3년 의무 투자 기간, 그리고 55세 투자 연령이라는 기준에 대한 이해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면 수동적 투자는 시장의 힘에 직면했을 때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정책에 직면했을 때 수동적인 것일까요?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ISA 인센티브가 증가할 경우 가장 큰 비용은 여전히 0x%의 관리 수수료일까요? 아니면 계좌 개설을 망설이는 당신의 심리가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까요? 이 영상을 보고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SPY, VOO, IVV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세 사람을 20년 동안 살펴보면 결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SPY는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 6,200억, 6,3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 그리고 일일 거래량 271억 달러라는 매우 강력한 유동성으로 인해 두드러집니다. VOO는 0.03%의 낮은 수수료와 당시 약 6,480억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으로 두드러집니다. IVV는 VOO와 매우 유사하며 수수료는 0.03%이고 규모는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장기적인 자산 축적을 목표로 하고 수수료를 최적화하려는 경우 VOO를 최종 정보 출처로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조 때문에 패배하지 마세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국내 상장, 해외 펀드를 일반 계좌로 매수하지 마십시오. 이는 심각한 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며 수익이나 손실을 상쇄할 수 없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세금 유예 제도가 있는 퇴직연금 계좌나 IRP, 개인적립식 퇴직연금을 직접 살펴보세요. 인출 시 세율은 3.35.5%이며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 투자에는 ISA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3년 동안 의무사항을 준수하면 9.9%의 낮은 금리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연성이 필요하거나 자본금이 과도하게 많거나 현금 달러를 보유하고 싶다면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여전히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나요? 1억 원 이상 모은 후 장기 저축, 55세까지의 은퇴 자금 마련, 아니면 중기 투자 30년?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2천만 원 금융소득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